시부부 살인자 박근혜 범인은 미국 유학생에 돌아온 23살 된 그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4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박한상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담장 너머의 집은 아직도 4년 전 처참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집 벽면에 그을린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꼼꼼히 살펴본 직원 김송철 씨는 사건은 잘못된 집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여러 가지가 잘못됐어요. 대문이 이 귀에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문에 귀난 것도 또 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했어요. 저쪽이 얕은 데에서 집을 앉혀가지고 높은 데를 바라봐요. 배산민수 그 반대로 다 얕은 쪽을 내려다 봐야 되는데 이제 높은 쪽을 올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했는데, 역한다 그러면 이제 불효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집의 대문이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지어져서 전통 풍수 사상인 배산임수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풍수지리가 유덕선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앞서와는 달리 집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통 풍수로 집 방위를 따졌을 때 장남체에 해당하는 부위, 바로 이 좌측에 튀어나온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묘방, 그러니까 장남을 나타내는 그 방 위에 돌출되어 있어서 어떤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형상으로 치는데, 그게 창고로 내지는 이제 화장실 같은 오물 지저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장의 자식이 어떤 단정한 품행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이 사회생활을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구도로 되어 있고, 소위 폐륜이라든지 이런 흉엄한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잘못된 집터와 집 구조 때문에 폐륜화가 나온 것일까요? 지난 94년에 있었던 박한상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회각계에서는 다각도로 이 사건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질 만능주의, 또 자녀 과잉 보호 등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던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난 풍수지리가들은 놀랍게도 박한상의 집터를 보고서 공통적으로 집터가 나쁘다고들 이야기하며 그 나쁜 집터 때문에 폐륜화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사실 선뜻 수긍하기 힘든 얘기지요. 어쩌면 이미 사건이 난 집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집터가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집터를 보는 직관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의 지세나 집의 구조, 그리고 방위 등을 살펴보면 그 집안의 기흉화복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집터나 집 구조만으로 그 집의 흉사를 읽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풍수지리가 유덕선 씨와 함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노안리로 취재팀이 임의로 선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던 유덕선 씨가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저 용마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근데 여기서는 저놈이 끊어져서 없어요. 요것 때문에 여기에는 돌구자나 무슨 신병을 가진 중병 환자가 이제 있다든지 어떤 불행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식구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덕선 씨는 내부 구조를 보고서도 집안의 우환을 읽어냈습니다. 마당이 이제 내부가 이렇게 가능하면 반드스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밖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지금 출입을 집의 모서리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이 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집에서는 어떤 이제 우환이 들고 신경을 앓는다든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들어서면 집안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 모서리에 맞닥뜨린다거나 마당이 반듯하지 않은 것도 우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환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가 차남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집에선 차남이 사고를 당한 걸까요? 내려와 붙었어야 정상은. 아들이 군대를 잘했어요. 그래서 기자를 되게 걸었거든. 한글화 기사들은 인정을 받게 되니까 논문 발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집에 가서 선물 먹다가 차에 치러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둘째. 정말 집터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풍수 지리가와 함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미국에는 그 산 밑에 그런 집 정도는 반드시 그 정신질환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자리인데 이장님 저 집에 그거 없습니까? 저 빨간 그 위에 집, 예. 그 위에 집에는 정신질환자가 났죠. 네, 나가지고 그 아들 하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어디가 서울 어디 산다는데 지금 모르고 그 집은 완전히 망하다 집이랬어요. 그렇다면 산 밑에 있는 집은 모두 나쁜 것일까? 주광석 씨는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렇게 산이 이렇게 밀고 내려서 딱 뭉쳐진 자리. 그 산 끝자락에 집을 짓게 되면 반드시 정신질환자, 미친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이번엔 마을의 각 집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던 중 주광석 씨는 한 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의 뒤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집 뒤채엔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산을 가파르게 깎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파른 산 경사면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에 물이 완전히 말라있었습니다. 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어요. 과거에 또 현재 어떤 분이 이제 오래 사신 경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손의 손실, 그 다음에 내환, 늙은 분들이 굉장히 그 우환을 많이 겪다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아주 그래서 내환을 상당히 겪을 수 있는 집터예요. 집터의 기운이 쇠해 자손에게 해를 입힌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사시는 편인데 이제 그 집에 그 자손들은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냥 술로 중독이 돼가지고 나랑이 죽었고 큰아들 역시 그런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다 자손들을 다 껐어요. 사실 처음엔 집 구조만으로는 이들이 집안 사정을 알아낼 수 있을까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안 사정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집 구조와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집터나 집 구조를 통해서 흉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는 이번에는 사연이 있는 한 집을 선정해서 직원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리는 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입주해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내부는 15평 크기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화장실과 부엌 작은 방이 있고 정면에 안방이 있는 일자형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딸 이렇게 단촐하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집 밖으로 겉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얼마 전엔 가출을 해서 부모의 가슴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뭐 평상시랑 똑같이 엄마나 나간다 그래요. 저는 여기 있고. 그래서 알았다 갔다 일찍 와라 그러고 있었다가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개방을 들어갔어요. 치워주려고. 항상 나가고 나면 방을 치워주니까. 그날도 한 5분 10분 있다가 들어갔는데 책상에 편지를 써놓고 나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온수도 말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장을 써놓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냥 여기 이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직원들이 이러한 가정 문제까지 읽어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주광석 씨는 우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패처를 이용해 안방의 방위를 살폈습니다. 안방은 정동쪽 방향, 그러니까 패처로 보면 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살펴본 딸아이 방의 방위는 정북향인 좌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본 집의 전체 방위는 좌오 묘유였습니다. 전체 집의 균형을 보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는 좌우 묘유를 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화를 입으면 19세에 한 사람이 흉변을 당한다든지 바람나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성관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치욕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도화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환을 당하는지 묻자 다시 패처를 놓고 뭔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람이 이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망신, 가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정상인의 이 상태가 아닌 정도로 바뀌죠. 놀랍게도 주광석 씨가 가리킨 방은 딸의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방이고. 그러면 유덕선 씨도 역시 패처를 이용해 집 전체의 방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직원과는 달리 유덕선 씨는 집의 방위보다는 화장실과 부엌 쪽 구조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화장실 옆에 이렇게 부인을 상징하는 그 부엌이 붙어 있는 거는 어떤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여자 부인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다. 그 부인이 가게를 집안 살림을 책임을 지든가.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건 남편에 비해 부인의 결정권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을 결정하실 때요. 어머니 의견이 크게 작용을 하세요. 네, 제가 많이 좌우를 하긴 하는데 애 앞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걸로 해요. 따님 문제 외에도 집안의 모든 그 결정권 같은 걸 누가 더 크게 작용을 하세요? 그런 거는 제가 많이 하죠. 이들은 집 구조만으로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읽어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직원들이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집의 방위입니다. 그렇다면 집의 방위를 통해 어떻게 좋은 집과 나쁜 집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문의 방위가 잘못돼 고통을 겪었다는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수자리를 벌려고 산에 가서 산수자리를 잡아놓고 모시고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큰아이들을 서울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집을 훑어보시더니 선생님이 이 집 대문이 잘못 앉아서 2, 3년 안에 타사가 나지 않았느냐고 큰아이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걸 했더니 이 집의 아들 중에서 큰아이한테는 타사고가 나게끔 돼 있다. 타사고든지 무슨 사고든지 나게끔 돼 있다. 얼른 고쳐라. 큰일 난다. 대문의 위치가 잘못돼 큰아들이 자꾸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의 사고가 났습니다. 우린 그때 이제 설마 했거든요. 그러던 사이에 두 번째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래, 너무 그냥 황당해가지고선, 그 다음부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도 거기 도민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폐차를 또 시켰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바로 그냥 뜯어 고친 거예요.
대문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문은 남쪽 벽면에 자리하고 있던 남향 대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서쪽으로 옮기고 계단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좋은 방이라고 하는 남향 대문이 왜 이 집에서는 나쁜 것일까요? 대문이 이쪽으로 나 있었는데 이 집에 저 기둥가 저쪽에 옥상에 옥탑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서사택이 됐어요. 건기두가 됐다고요. 건기두 외에 이쪽에는 을진 동사택이 돼 있다고요. 그 대문이 맞지가 않았어요. 동사택, 서사택이란 집의 방입니다. 동사택이란 북, 동, 남동,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서사택이란 북동, 북서, 서, 남,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란 집의 모든 구조물이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어느 한쪽 방 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대문은 동사택인데 건물은 서사택이라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저 구퉁이에다가 폐터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터를 바짝이 건물의 방위는 건물의 주인이 되는 구조물의 방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주인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에서 가장 높거나 넓은 장소로 옥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탑과 대문의 방위가 같아야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엔 옥탑이 북서 방향으로 서사택이었는데 대문이 동사택이어서 흉가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대문의 방향을 서사택으로 바꿔 좋은 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방위와 어떤 방위끼는 서로 그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의 기회와 특정한 방향의 끼는 서로 구조와 이게 상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 가지로 그 심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불편함이랄까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그 동사택, 서사택 이론은 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이라면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대문과 집의 방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과 같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고 직관들은 주장합니다. 풍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이 배산임수입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나 논밭, 도로 등 탁 트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산임수에 맞게 지어진 이 집은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어나가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멍으로 맨 듯한 산줄기 끝에 집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가장 불리한 거고. 다음은 건축 배열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역자를 짓고, 그 다음 사랑채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서쪽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바람을 맞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우선 풍수학적으로 집터가 고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것은 건축 배열에 의해서 가상, 집의 모양이 잘 못생겼다. 그래서 결국 풍수에서 말하는 바람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즉 배산임수일지라도 산이나 집의 형태에 따라 기둥화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 줄기 끝에 집이 있는 건 화를 부르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집은 어떤 형태의 산과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통 한옥인 이 집 또한 배산임수의 조건에 잘 맞춰서 지어진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남향대문에 기역자 모양의 안채와 사랑채가 조화롭게 배치돼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이 집을 좋은 집으로 꼽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큰 맥이 하나 들어서 바로 집 뒤에서 두 가닥으로 분맥돼서 양팔로 벌려서 집터를 껴안 듯한 아주 지기가 충분한 그러한 터가 되겠고, 또 건축 배역이 이렇게 기역자로 안채를 두고 또 별채, 사랑채를 또다시 기역자로 들여서 미음자 형태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서쪽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참고로 다시 한 동을 서쪽에 다시 배열을 한 아주 우리 풍수학적으로 보면 건축 배열이 가장 인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산이 양팔을 벌려 집을 감싸고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집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이 자리하고 있는 산이나 땅의 형상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륭화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직관들은 이야기합니다.
해산 임수와 같은 원리로 집은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흉가로 여깁니다. 집 앞에 있는 물이나 도로도 보시는 것처럼 집으로 치고 들어오는 위치의 집은 흉하고 감싸 도는 위치의 집은 희답니다. 올해 50살의 유병복 씨. 그에게는 애지중지하는 6살짜리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얻게 된 데엔 집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외아들인 유병복 씨는 4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배가 끊길 형편이었던 유병복 씨는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절에도 가고 또 산에도 가고 길도 할 만한 데는 많이 하고.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 구조를 고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그 구조로는 아들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옆에 아들이 존재하듯이 큰 방 옆에 같은 요 배열, 여기서 여기까지, 요것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해서 여기다가 작은 이제 화장실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아버지 옆에 아들이 붙어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도록 해준 겁니다. 유덕선 씨는 호주를 상징하는 안방 옆에 장남을 상징하는 작은 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병복 씨는 직관의 말대로 집을 고쳤습니다. 그거 했어요. 애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3개만 필요하거든요. 그 옥탑에 하나 하고 여기 2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3개를 만들고 그 방 하나가 남잖아요. 그 방이 3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다 자그맣게 하고 욕조도 작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개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체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년 전에. 그럼 지금 와서는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시키는 데에서 다, 진짜 뭐 마음대로 됐으니까. 이렇게 집에는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방은 가장, 주방은 부인, 그리고 큰 방은 장남, 작은 방은 차남이나 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는 각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는 방위가 있어서 그들의 기흉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것이 풍수지리가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패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서남북 방위가 표시되어 있고 방위별로 8궤와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패설을 이용해서 집의 방위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살피고 지세까지 살펴서 이들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내고 그리고 나쁜 집이라면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 어떻게 나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만 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패처를 통해서 좋은 집이라고 판정되는 집들은 모두 사람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집터를 보고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한 집의 기륭화복을 어느 정도까지는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집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재물을 불러들이는 집입니다. 10여 년간 최고의 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탤런트 최진실. 광고계와 영화계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녀의 집을 통해 재물을 불러들이는 집 구조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최진실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10년 전에 이 광고를 통해서입니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바로 10년 전 최진실이 전세로 살던 집입니다. 우리는 직원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최진실의 집은 이 빌라 3층에 있었습니다. 3, 4층 복층으로 이루어진 이 빌라의 3층엔 안방과 거실이 있었고 4층에는 최진실과 동생 최진영의 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올 땐 빚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뒤 최진실은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집 터나 구조는 어떨까요? 이 상층은 가장 이상적인 지금
방, 화장실, 요 배열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놓여져 있어요. 집 구조 전체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이 방이나 이 방을 쓰는 사람이 가장 그 양기의 덕을 볼 수 있다. 바로 최진실과 최진영의 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느 방이 더 좋은 것일까요? 바로 저 동쪽에 해당되는 이 방입니다. 네. 바로 예전에 최진실이 머물렀던 방입니다. 이 방이 다른 방하고는 달라서 만약 이 방에 이쪽 창문을 내고 남쪽에 창문을 내고 또다시 동쪽에 또 창문을 냈다 그러면 너무 허해서 기운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환기 잘 되겠지만 내가 받아서 간직해야 돼. 그러니까 받아서 내가 간직해야 될 거를 쉽게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방은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쓰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 지도, 양지, 음양지에 대한 길을 충분히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재물은 창문이나 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오되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요, 뭐 이렇게 CF도 많이 들어오고, 방송도 또 MC, 뭐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뭐 들어오고 이래갖고,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어요, 거기 이사 가면서부터. 또 아들도 잘 됐고 이래갖고, 둘이가, 그때가 한창 전성기였는지, 하여튼 그냥 통장도 엄청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 또 적초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에도 재물이 모이는 구조가 따로 있을까요? 늘 번화한 명동거리, 이곳엔 장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한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다른 집은 뭐 IMF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주세요? 글쎄, 지금 뭐 평균 잡아서 한 100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의 구조를 통해 재물이 잘 모이는 상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옥 구조상으로 친다면 이게 앞문에서 뒷문이 훤히 바라보이는 관통형은 소위 비밀 누설형이다 그러는데 이게 다행히 여기는 손님을 맞는 장사터기 때문에 자꾸 소문이 비밀이 이제 누설이 된다는 얘기는 곧 여기 소문이 멀리 퍼져서 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상가의 문은 일반 가옥과는 달리 앞문과 뒷문이 트여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 김종철 씨는 유덕선 씨와는 달리 음식점의 내부 구조를 눈여겨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가게든지 이런 상점을 뭐 이거보다 더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전체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모인다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좁게 쭉 이어지다가 내부 구조가 넓어지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상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카운터와 출입문의 위치입니다. 두 곳의 방위가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어느 한쪽 방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사택이라면은 카운터와 출입문의 위치가 여기 패철에서 동사택 부분인 북쪽, 동쪽, 남동쪽, 남쪽에 있어야 하고, 서사택이라면은 여기 서사택 부분인 북동, 북서, 서쪽, 남서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운터와 출입문이 동사택 위치와 서사택 위치로 나뉘어져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는 직관과 함께 장수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군 간멜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이름난 장수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고령 노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82기. 이렇게 오래 살아. 이 마을엔 이렇게 80세 이상 되는 분만도 23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기관과 함께 이 마을의 시세나 집터를 살펴보고 무병장수하는 집의 조건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두 줄기에 산줄기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자루를 매달듯이 하나 이렇게 두 줄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여인의 젖가슴이 이렇게 늘어져 내려온 거하고 같다. 마을의 산세, 그러니까 여인의 젖가슴처럼 늘어져 있는 두 개의 산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을 뒷산에 이렇게 쌍류가 있게 되면 이 마을이 분홍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집들은 어떤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우선 먼 발치에서부터 본 대부분의 집들은 남향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주광석 씨는 어느 한 집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여기는 아주 좋은 집터에 있었군요. 이는 일단, 이 마을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북쪽이, 내 등지가 북쪽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동남향을 지었고, 서북풍 나쁜 바람을 막아주고요, 돌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산을 두 개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식이 어미의 가슴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길지가 않는다. 그리고 편안하다. 건강 아주 좋고요. 여기는 건강 아주 좋으시고 무병장수 하실 수 있다. 산 서북풍을 맞고 따뜻하고 밝은 바람만 집에 들일 수 있도록 집에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집엔 이 마을에서 최고령자인 아흔의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집으로 가봤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은 이 동쪽의 걸 쉽게 받기 위해서 거의 담장도 사람 키도 되지 않을 만큼 낮췄고, 그래서 이제 양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거와 똑같이 거의 마당의 입기가 산사철 있을 것만큼 여기가 은근히 촉촉 습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집에게 상당히 이 집의 기운을 왕성케 해주는 거예요. 남양파를 짓다 보니까 양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적당량의 음기, 그리고 수기가 바닥에 있어줘야 좋다고 하는 거. 이게 조화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상당히 아주 무병장수. 집 뒤편에는 촉촉한 습기가 흐르고 동쪽 담장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집. 이렇게 음기와 양기가 적절히 조화된 집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무병장수하는 집은 음기와 양기가 잘 조화된 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가 깨뜨려지면 쉽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잘못 개축해 건강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한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이경수 씨는 우리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에선 집 옆에 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경수 씨는 이 축사 때문에 부자가 오랫동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약이라는 약은 참 못 먹어봤어, 많이 먹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가 지붕에 꼽았다고 가정하면 처음엔 축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다니러왔던 동생이 아무래도 축사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축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이제 집에 붙어 있으니까 좋지 않다. 그냥 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축사를 집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안채 옆에 세운 축사는 왜 안 좋은 것일까요? 바깥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런 데처럼 집의 안채까지 침범해 오는 건 가옥의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흉격으로 치는 건데 집의 안채에다 달아서 더더욱이 소나 무슨 돼지나 이런 것이 우물이 말하자면 사람의 내부에까지 스며들어온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금지예요. 못 쓰는 영상이거든. 이후 2번에 걸쳐 축사의 장소를 옮기다가 결국 돼지우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경수 씨와 아들의 건강은 거짓말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간에 현재는 지금 그냥 일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돼지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택에 있어 건강에 좋은 집이라는 건 늘 양기와 음기가 조화돼 따뜻하고 쾌적한 공기가 집안에 흐를 수 있도록 가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좋은 집이라는 것은 배산 임수의 남양집입니다. 이는 이러한 집인 경우 일조량이 적절하고 통풍과 배수가 잘 돼서 집안의 공기가 쾌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집이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만나본 장수촌의 집들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집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내부 구조가 모두 동일한 아파트. 과연 그 중에서도 명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도시에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풍수학상 명당의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아파트에도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은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도로들이 펼쳐져 있는 대산임수의 명당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4개 동에 달하는 이 단지의 아파트가 모두 명당일까요? 이 20동 뒤로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비가 모이는 것은 한 20동 주변으로 흐르는데 마치 20동에서 사는 사람은 신화를 거느린 모습, 부활을 거느린 모습. 왜 그래? 실제 20동으로 가봤습니다. 향이 너무 서쪽으로 치우친 집은 오후에 밝고 오전에 좀 다소 어두운 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우리 주거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대는 것은 오전에 받는 기운, 오전에 밝은 집이 소위 말해서 명당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그렇다면 이 동에 입주해 있는 모든 가구가 명당일까요? 남남동. 향은 전 아파트를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층수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시기를 받기 위해선 저층이 좋다고들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낮은 층은 도심에선 새벽에 좋지 않은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좋지 않고 앞이 훤히 트인 4층에서 7층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20동에서 좋다는 층수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2층 구조로 된 복층 아파트입니다. 소위 로얄층이라고 말하는 아파트가 명당층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집 내부 구조나 가구 배치에 따라 집안에 흐르는 온기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계단이 보이거나 또는 현관을 문을 열자마자 대형 거울이 보이거나 하면은 이 바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문을 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가 공중에 있는 그 기의 유동 현상인 바람이 막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작은 바람이지만 대형 거울이나 이런 그 계단이 있을 때는 중문이 참으로 이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방인 걸로 압니다. 웬만한 집들 가면 침대가 벽에 탁탁 붙어 있고 공간에 좀 여유로움을 비어있는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거의 벽에 밀착된 침대에 배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안방에 있어서 이 침대 배치는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막혀있는 공간에서 먼지라든지 탁한 기운은 구석구석으로 모이고 이 소파 배치가 지금 그 베란다가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소파 배치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배치가 되시는군요. 동서남북의 개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소파는 가능하면 이렇게 남쪽을 쳐다보는 그 베란다에 남쪽을 쳐다보는 위치에서는 서에서 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란다를 트셨군요, 이게. 여기 보면은
베란다를 트셔서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여유롭게 하셨는데, 아파트에 있어서 베란다는 유일한 마당이고 음의 공간이에요. 음과 양의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그 여과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의 여과 장치를 하는 것이 또 베란다이고요. 어쩔 수 없는 공간 때문에 변기가 문을 열자마자 딱 보이는 집이 있어요. 그런 점은 참 아쉽다 그러니까 좀 고치고 싶은, 집안 식구인 경우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손님이 자주 오는 집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일을 보시는 분을 놀라게도 하고 길을 닫히게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이나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변기가 우선 안 보이는 위치. 올라가서 보죠. 아, 그래요? 공부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이 공부방이라 그러면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침실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책상은 남쪽 창문이나 아니면 서쪽으로 위치해서 햇빛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동쪽이나 북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지구력에 큰 도움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풍수의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일지라도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으며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명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이라 할지라도 집안의 가구 배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가 있는지, 또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집터를 봤습니다. 당나라 때의 고서로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는 황제 택경이라는 책을 보면, 땅이 좋으면 싹이 잘 자라듯이 집이 좋으면 사람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환경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만 요즘도 풍수, 집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집터가 가족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터 때문에 변고가 생겼다든가 또 집을 고친 뒤 우환이 없어졌다는 사람들의 경험담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관상에서 드러나듯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좋고 나쁜 기운의 흐름이 집터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스터리 추적 어느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삼재라고 이렇게 여기 연구되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가정, 결혼을 생각하면 완전 파탄적인 문제예요.